오늘 6월 25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6.25 68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6.25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떠한 그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그 대한문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갖고 방송을 늦게까지 하다 들어와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준비를 해서 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토니오님을 지금 연결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속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TUR리1228님 들어오셨고, 크리스티나 범님, 이창호님, 타이거 블루님, 이런 순서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그 안토니오님 전화로 지금 먼저 연결을 해놓고 있는데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6.25 68주년이었는데, 우리 그 고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6.25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그 남다른 또 느낌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대한문에서 집회 행사 봤습니다. 봤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 총리가 대행을 해서 6.25 행사도 가졌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우리가 대한문에서 한 게 더 의가 깊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감명 깊었던 게, 물론 오늘 많은 음악제도 하고, 네. 그것도 우리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민주홍 전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가까에 대한 격려를 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 대목은 진짜 너무 사실 그것은 어떤 집회 장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런 트럼프 대통령한테 격려 표시를 볼 수 없었을 뿐더러, 벌써 여러 차례를 거쳐서 대한문 집회는 민주롱 사무총장님께서 늘 보면은 그런 예식에 앞서서 하나의 의례로도 하고, 의례를. 트럼프 대통령 님께 대한 격려, 굉장히 진짜 감명받았고요. 그게 아마 민주롱 사무총장님께서 아마 그걸 행사의 하나의 의식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계속 여기까지 계속 그렇게 있죠. 했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사실 대통령님께 대한 격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모든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민주롱 사무총장님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으로 이렇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의식에 대통령에 대한 격려를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아무래도 또 우리 안토니오님만이 아니라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도 같은 또 감동과 느낌을 받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네요. 오늘 많은 뉴스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폼페오의 한 발언과, 그리고 또 북한이 미군의 유고를 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좀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먼저 인사하고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네. 예, 오늘도 6.25 날, 오늘 굉장히 습도도 높았고, 현재 덥죠? 네. 이제 완전히 그 전에 우리가 1950년대에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때는 그렇죠. 사실 예. 우리가 초고목피 그 시대 때인데, 거기다 또 저 북괴놈들한테 그런 침략까지 당했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맞습니다. 우리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때는 어떤 에어컨도 없고, 오로지 초가집 이런 데서 그냥 답답한, 또 그 당시는 더 더웠을 거라고요. 지금보다. 여름이. 그때 6.25가 한참 저 북괴놈들이 날도 더운 그런 날을 디데이로 잡아서 넘어왔다는 건요. 민족 동족 상대는 아주 비극이었고, 지금도 사실
우리 그 많은 그 아버님 세대들은 6.25 세대들로 참 아주 그냥 아직까지도 그 북해놈들에 대한 그 만행에 진짜 피가 끓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 또 너무나 반갑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오늘 또 이렇게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방송은 사실 오늘 미국 현재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동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 3일째 하나도 없는데 오늘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종합적으로 사실 미국의 동향이라는 북한의 동향이라는 건 현재까지 걔네들이 침묵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답답해서 김정은한테 그런 얘기를 저를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먼저 내가 그 터키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맨날 터키 하니까 왜 터키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하냐는데, 네. 터키가 사실상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터키 국민들이 그런 민주화를 저버리는 현 정부의 그 만행을 저항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오늘 터키의 민주화를 찾으려는 쿠르드족 출신의 야당 지도자가 참패를 했습니다. 네. 참패를 해서 터키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잃었고 53%가 지지를 해서 에르도간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가 무려 16년이라는 통치의 길을 열었습니다. 2030년도까지. 전 여태까지 봐도 세계 어느 나라 그런 선거법에 5년, 단임, 연임, 안 그러면 기껏 해봤자 7년? 7년도 없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은 5년이죠. 근데 이렇게 16년이라는 이거 장기 집권도 아니고, 이건 차라리 그냥 북한처럼 종신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터키 법에는 앞으로 16년까지 통치를 하는데요. 2030년도까지 이 에르도간이라는 이 독재자가 터키를 앞으로 철권 통치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이 터키가 오늘 진 이유는 일방적인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에르도간을 갖다가 똑같아요. 세계는 언론을 장악한 에르도간이 여론조사 투표에서 직접 참여를 해갖고 깨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을 현혹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53%의 지지로다 아깝게도 야당 지도자가 당선이 못 돼가지고 터키는 지금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전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16년의 임기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거를 승인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16년. 참. 그건 사실 국회 법이라는 게 터키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터키는 전 사실은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에르도간이 자기가 집권 체제에서 법을 많이 바꿨겠죠. 선거법 같은 거 바꿔놓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니까 자기 임기를 2년을 더 남긴 상태에서 자기가 조기 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독재자들이 국민의 저항을 받으면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은 그럼 내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네. 현재 내가 집권에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나 오늘로서 내 대통령의 집권 임기를 내가 마감을 하고 그럼 내일 우리가 다시 내일부터 국민 투표를 해서 난 국민의 신임을 받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까지는 보통 독재자들이 자기의 어떤 충분히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그게 불모술수를 썼던 어떤 방향으로 해서 여론을 안고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도 과연 터키도 보면은 결국은 물론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 사무소 이런 게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다 자기 측근들을 다 꽂아놔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떤 선거 방향을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여론을 조작해서 저는 당선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거든요. 예, 예. 그런 터키도 또, 역시 여론조사로다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 또 꼼수를 또 부렸겠군요. 터키도. 그렇죠. 터키도입니다. 터키도. 그죠? 예, 그렇죠. 터키가 사실상 이 에르도안. 에르도간이라는 아주 엄청난 이 폭군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터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비극적이고 터키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16년까지 저는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터키는 좀 심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그런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서 아마 터키 국민들이 그런 그 삶에 어떤 고초를 당하면은 분명히 그 중동은 그 국민들의 다혈질이기 때문에 총칼의 두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늘 총칼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강한 철권 통치자들에 대한 그 탄압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중동은 대부분. 그러니까 중동은 항상 반군이 있잖아요. 그 총 세례를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그 저항하는. 근데 터키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그런 국민들하고 난리가 나겠네.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16년까지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 상태로. 아유. 터키가 또 그 안에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터키를 앞으로 굉장히 일한 만큼 저는 강한 압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터키한테는 사실상 이제 미국하고는 동맹 관계라는 게 이미 다 끊긴 상태고요. 터키 대통령이 현재 자기가 그런 대미 관계에서 자기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중동 사태에서 이란을 갖다가 감쌌기 때문에 사실상 동맹 관계를 깨진 거고요. 이제 터키가 앞으로 그 어떤 방향으로 다 그 자기네들의 그 중동에서의 그 입지를 어떻게 미국하고 어떤 그 외교 관계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터키가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터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네. 우리 그 터키탕 그러는데 우리 워낙 뭐 안토니오님이 박시간게 많아서 그러는데 이 터키탕이 그럼 터키에서 유래가 된 건가요? 터키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탕 그러지 않습니까? 그 터키탕이라는 그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 터키탕 일종의 그 목욕탕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터키탕. 아 그런데요. 그게 네. 물론 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터키탕하고 비슷한 그런 그 사우나, 그러니까 그 사우나 그 쉽게 하면 그 사우나는 그 핀란드. 네. 핀란드가 그 사우나의 최초의 그 시초가 저는 핀란드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핀란드 가면은 핀란드는 모든 사우나가 그 안에 그 이렇게 물론 사우나는 다 비슷하죠. 그런 수증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핀란드 사우나 같은 경우는 좀 특색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탕 안에다가 핀란드의 그 강한 그 향을 낼 수 있는 그 나뭇잎 같은 거 몸에 베면은 그 나뭇잎이 그 사우나를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동안 그 나뭇잎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요. 네. 그 다음날 그런 정도의 그 아주 여러 가지 그 약불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핀란드식 사우나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게 많은 그 국가들이 핀란드식 사우나를 도입을 해서 일명 사우나가 다 핀란드식 사우나입니다. 근데 터키탕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네. 그 잘못된 그런 그 외래 풍조로 해서 그 약간 그래요? 변형된 그런 목욕 문화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퇴폐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 그래요? 예, 퇴폐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터키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유래를 찾아보면은 터키의 그 오랜 그런 목욕 문화가 그런 남녀 그런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그런 그 유래가 그런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런 남녀 간의 어떤 그 모랄을 떠나서 그 나라의 그러니까 문화라고까지 못하고 그 어떤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되면은 좀 애매한데
일종의 그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목욕 문화의 그 수준이 남녀가 이렇게 분리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뭐 남녀가 섞어서 목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화를 갖다가 그 한국에서는 그거를 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옛날부터 뭐 터키탕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터키하고 그런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그냥 파생적으로 나온 어떤 그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게 일종의 그 자극성 있는 그런 목욕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터키탕 하면은 별로 좋게 네.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세계 어느 나라로 가도 그 사우나 그 시설은 더 핀란드가 유래를 한 거예요. 핀란드. 음. 핀란드는 세계에서 그 사우나 문화가 가장 큰 나라예요. 예. 네. 그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계속 그런 쑥 같은 것도 목욕탕 그 사우나 예, 네. 그쪽에다 이렇게 쑥 냄새도 나고 쑥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게 그게 다 핀란드식 핀란드 문화예요. 방식인가 보죠? 그게 핀란드 방식. 그러니까 그 핀란드식 그 사우나의 그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그 수증기와 그런 고열로 인해서 땀을 흘리는 거는 기본인데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너무 그 드라이하게 하는 것보단 그런 약초를 갖다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그게 이제 삶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뿜어 나오는 그 강한 그 약초의 그 향이 몸에 깊숙이 배면은 그 독을 빼내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호흡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그 굉장히 몸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남미나 이런 뭐 그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전부 핀란드식 방식. 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우나 문화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이 미국은. 터키탕이 원래는 가족탕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다가 태페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뭐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터키가 옛날에 그런 문화적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런 남녀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목욕 시설을 완비를 못했기 때문에 식구들이 가족끼리 그냥 뭉쳐서 목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유래가 돼갖고 그게 무슨 터키가 어떤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렇게 뭐 된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원시적인 목욕 문화를 단지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것만을 가지고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걸 이제 일종의 터키식 뭐 목욕탕에다 해서 사실 뭐 그게 가족탕 괜찮죠. 상관없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터키탕이 한때 그 문제가 컸고 네. 지금 거의 다 이제 그게 예, 없는 사장이 모양이에요, 돼버렸죠. 요즘엔. 예, 전면 금지가 돼버렸죠. 네, 우리 터키 얘기 나오다가 터키탕으로 빠졌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소식 뭐- 그러면 예, 전해 주시죠. 또. 그래서 좀 그 터키는 이제 결국은 민주화의 방향을 잃었고 앞으로 이제 아, 너무 국민들은 안타깝네요. 거기도. 엄청난 16년 동안 아마 굉장히 탄압을 받을 거고 아마 터키 국민들은 지금 현 그 집권 체제의 그 통치자로부터 많은 그 제약을 받고 앞으로 그 터키의 운명이 진짜 어떻게 될지 좀 큰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에휴, 참. 그다음에 그 독재자들. 이스라엘 넘어갔어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그 웨스트뱅크 지역을 전부 다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계열의 모든 난민들을 다 철수를 시키고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이 그 지어놓은 학교라든가 모든 시설을 전부 다 제거한답니다. 제거하고 웨스트뱅크 지역에는 순수한 유태인만 살게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이게 일종의 탄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스라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그런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네. 근데 앞으로 유태인들만 정착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개척하겠다고 오늘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그것도 시끄러지겠네요. 거기 분쟁이 또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유엔의 인권이사국에서 미국이 탈퇴까지 하고 러시아가 강한 자기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만 오직 그렇게 규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아주 일방적으로 그렇게 어떤 본보기로다가
그 자국민만 위한 정착촌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런 그 웨스트뱅크 지역에 이제는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그 아주 그 현대식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순수한 유태인만 살게끔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땅이고 이스라엘만 살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뜻이죠. 야, 굉장히 영토 지역이 굉장히 넓으네요, 보니까. 웨스트뱅크 지역이. 웨스트뱅크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지만 예. 자기들 얘기는 근데 또 사실상 또 팔레스타인 유목민들도 자기 땅이라고 서고 우기니까 예. 뭐 누가 땅인지는 그거는 뭐 그 신반하는 거죠. 신이 그걸 딱 제시를 해서 야 이건 여기까지 니네 땅, 여기까지 누구 땅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자 지역도 그렇고 그 지역도 에루살렘도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은 유목민들은 우리 땅이다. 미래의 우리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우리 수도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그 분쟁은 이런 영토 분쟁은 아직까지 종식되질 않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기는 거죠. 그 힘의 논리로다가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절대 유색 인종을 받질 않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그 600만 명이라는 그 유태인들이 살상을 당했고 유태인들 굉장히 많이 죽었죠. 뭐 생체 실험도 당하고 진짜 독일군들이 이스라엘 그 600만 명을 왜 죽였냐면은 거기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머리 같은 걸로다가 뭐 모피를 만들고 뭐 그 피부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걸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그 아주 그 뼈에 묻힌 그런 한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독일 나치가 그 이스라엘한테 얼마나 그 학대와 그 살상과 그 잔행이 뭐 우리가 그 세계사에 다 보고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제는 자기네들 식구들만 위해서 전에는 사실 그렇게 못했어요. 전에는 사실 중재를 받고 서로가 좀 양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더불어 살자는 그런 논리에서 늘 이렇게 그 이스라엘은 항상 분쟁을 하면서도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웨스트뱅크에서도 전부 다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제도 좀 얘기를 했지만 망각은 순환을 일으키고 기억은 구원이 된다라는 그 유명한 그 문구가 어디 기념관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의식을 철저하게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 순환되는 그 역사를 맛보지 않는 것 같아요. 강해지는 거죠. 예, 강해져가지고 강해지는 예, 어떤 자유롭고 구원이 되는 종식이 되는 그런 그 민족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유태인은 천대를 받았어요. 독일이 유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신체의 일부를 보고도 유태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 쏴 죽이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사실상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천박한 민족이었어요. 그 대우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왜곡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 굉장히 우수한 민족인데 독일 그 게르만 민족이 이스라엘 그 유태인을 갖다 학살한 이유는 난 히틀러가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 만일 같이 이렇게 이들을 갖다가 전부 죽이지 않고 완전히 그 인종 청소를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독일이 유태인한테 넘어갈 가능성도 많겠다라는 그런 그 히틀러의 단지 유태인을 갖다가 뭐 첨대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이 유태인 민족이 원체 그 우수한 민족이다 보니까 향후에 독일 역사가 유태인 쪽으로 그 모든 게 넘어갈 것 같아서 순수 게르만 민족이 그 유태인을 갖다 난 학살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현재는 사실상 유태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미국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그 로스쿨에는 그 법학도들은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최고입니다. 법학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의사들도 많고, 그 기업인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헨리 키신저 박사도 유태인이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사실상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현재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렇게 1,000만도 안 되는 그런 인구에서 중동 22개국을 갖다가 그 막 공포와 그 막 그냥 그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 보면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는 이집트 포함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갖고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스라엘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한테 행여나 어떤 그 보복을 당할까봐 늘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상 중동을 갖고 노는 겁니다, 지금. 네. 그만큼 엄청난 대국이 됐고요.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작지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계는 있을 수가 없죠. 생각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중동 전부 다 패권을 다 잡고 있고 미국까지 다 이렇게 연계가 되었고 미국 경제, 정치, 법을 갖다가 주물르는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 그거 굉장한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그 총리가 점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에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그거는 유엔에서도 그 어떤 그러니까 그 땅 자체는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이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고유의 그 성지로 남아야 되는데 그 네탄야후 총리가 거기다가 미 대사관을 갖다 치고 일방적으로 자기 땅을 만든 거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팔레스타인 민족을 이제 격리시키고 그렇게 앞으로 일제 어떤 무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이민법에 대한 무관용, 아마 무관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그 분쟁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뭐 거기도 그런 그 어떤 문제 골칫거리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 난민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전에 경남 거창에 계시는 30대 후반의 우리 시청자분이 그런 상황,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좀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 뭐 안산이라든지 외국인 밀집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네, 네. 예, 그런 데서 안산. 막 범죄가 심각해지고 지금 난민이 상당히 뭐랄까 이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이런 범죄자들까지도 거르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막, 우리나라의 그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세계 그 난민들이요, 그 리스코들이 이제 주로 중동에서 이제 전부 다 중동은 이제 분쟁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의 청화를 피해서 서방 국가로 밀려 들어오는 그 난민들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일체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고 프랑스는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합니다. 프랑스는 난민을 갖다 정식으로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중동 국가들하고 너무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테러리즘을 조장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문호를 다 닫아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독일도 역시 뭐 말로는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난민 유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스페인에서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난민들은 배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도 각 항구에 도착할 무렵에는 그 나라 해양 순시선들이 근접을 못하게 공해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뭐 유엔에서 그건 비겁하다, 난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만한 일리가 있는 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ISIS라든가 그런 알카에다라든가 그런 악명 높은 중동의 아주 피와 눈물도 없는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난민으로 위장을 해서 서방 국가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범죄 기록부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난민들은 대부분 어떤 호적도 없이 그냥 자기의 몸만 와서
난민으로 입국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뭐 지문 찍고 여러 가지 DNS 테스트 받고 뭐 여러 가지에서 뭐 별도의 신분증을 그런 새로운 신분증을 받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범죄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중동의 테러리스트인지 이런 걸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거의 100%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빼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미 10만 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미국은 그 이라크하고 시리아 민족을 10만 명을 받아들여서 미국은 지금 포화 상태가 있고요. 미국은 그래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고 미국도 사실상 지금 그런 난민들이 그 미국에 정착했을 경우에 그 젊은 애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뭐냐면은 이제 그 10대 그 미소년 애들이 미국에 적응을 못하고 그런 코란 법전에 의해서 외로운 늑대가 된다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예. 외로운 늑대는 그 범죄자로 자라는 건가요? 범죄자로 물론 범죄자죠. 그 범죄자로 자라기보다는 미국은 그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돈을 1점도 안 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쭉 다니는데 미국에 대한 그런 문화의 이렇게 거기에 그 적응을 못하고 스스로 그가 자기는 그 일종의 그 일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춘기 때 코란 법전을 가지고 그거는 또 근데 웃기는 게 실제적으로 중동에서 유입된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순수 백인 계열의 학생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중동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알라 신에 대한 아주 흠모를 해서 복장을 갖다가 알라 신 그러니까 중동 회교도들이 입는 그런 원리주의자들이 그런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점점 얘네들이 전부 중동화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ISIS의 조력을 받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서 SNS로부터 어떤 문자를 받냐면은 너는 만일 우리 알라신이 알라신에 너는 지금 네가 만일 맹세를 하고 알라신을 추종을 하게 되면은 너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되면 너는 이 알라신 군대 그러니까 ISIS들이 어떻게 이 애들을 끌어들였냐면은 얘네들을 만일 우리 부대에 거기 모병관이지 우리 부대에 들어오면은 한 달에 약 10,000불 정도를 준다. 1,000,000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너 몇 살이냐 했을 때 너 이제 18살? 그럼 아직 너 결혼할 나이 됐다. 바로 너한테 부인을 하나 붙여준다. 바로 오자마자.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AK-45 북한 놈들이 만든 총 있죠. 이제 소련 옛날에 소련의 유명한 AK-45 총 그러니까 아카보스 총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한 정씩 주고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멋진 군복도 주고 이렇게 해서 너네들이 알라 신을 위해서 너네들이 싸울 그런 많이 없냐 이렇게 운을 띄어요. 그러면은 16살, 17살 먹은 애들이 거기에 공부하는 거 동요되는 거야. 맨날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 어느 날 얘가 정치적인 극한 혼란을 겪었을 때 부모의 동의도 없이 걔네들이 돈을 보내줘요. 터키까지 국경까지 오는 비행기표하고 터키까지 오는 숙박료를 해갖고 그걸 한 몇천 불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받고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외로운 늑대들이 미국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외로운 늑대, 그러니까 중동의 난민들이 유입돼갖고 젊은 애들이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아주 머리에 중동 원리주의의 굉장히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갖고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그게 완전히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청소년들이 왜 총기를 쏘느냐? 대부분 보면은 중동의 원리주의의 그런 망각을 가진 애들이 그런 총기를 사가지고 괜히 이유도 없이 물론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집단 체제로 있는 그런 많은 장소에서 무차별 난사하는 게 미국에 많죠.
대부분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정신분열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는 중동의 그런 원리주의의 거기에 빠져드는 학생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넘어가서 경기도 안산 지역의 그 외국인들, 저도 안산 가봤어요. 안산은 사실상 길거리 지나가면은 까무잡잡하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게 제가 볼 때 베트남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이상한 뭐 벵글라데시라든가 뭐 그런 완전한 아시아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걸어다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안산 그 일대의 근해 거기에 무슨 호수 같은 바닷가 있죠. 안산이 무슨 거기가 시와호인가? 시와호라는 거 있죠. 예, 시와호가 있죠. 예, 거기가 안산 일대 겁니다. 네. 거기서 수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큰일이에요. 그게 옛날에요. 옛날에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예, 여러 건 있었죠. 해결 미해결 그로 많이 남았죠. 네. 바로 안산이 엄청 거기서 살인 사건, 토막 살인 많은 여자들이 거기서 죽고 저는 그거를 봤을 때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뭐 벵글라데시라든가 뭐 네팔 뭐 동남아에 이상한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온 그런 데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찾을 때 뭐 지식인들이 오겠어요?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뭐 어떤 목적에서 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돈을 벌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걔네들은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 데이터에 그런 지문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법으로 유입된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동남아계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들이 과연 한국에서 어떤 그렇게 뭐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나라라 얘네들의 국가의 수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뭐 일반인들이 공식적인 그런 경제적 능력은 그들한테는 천문학적 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또 납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난민 정책이 그런 모호하고 좀 약간 대한민국의 그런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미국의 새 이민법 많이 지탄하잖아요. 트럼프 나쁘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 네, 바로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날짜 신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이민법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멕시코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보도에서 약 2,000명의 멕시코인들이 잡혔는데 이 사람들을 수용하지 말고 재판도 필요 없다. 네. 그냥 오늘 날짜로 다 그냥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오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은 재판을 하면 또 판사를 불러대고 판사들한테 급여가 가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난민으로 와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한테 법의 논리가 뭐 필요하느냐? 내가 볼 땐 법의 논리가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뭐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고 또 애들한테도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애들을 감금을 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내가 마치 그런 인륜의 그런 어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지만은 내가 볼 때 애들은 나도 좋아하고 애들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다. 세계헌법에. 그렇지만 이 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버려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먼저 간 부모들이 먼저 멕시코에서 물론 같이 애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국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기후가 50도예요. 어. 아이들 사막에서 다 죽어버려요. 예, 그렇겠네요. 노약자들은 조금 내가 더 얘기를 하면은, 멕시코 사막에 가면은, 가다 보면 사람 해골들이 100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건 치우지도 않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다 죽은 건데, 거기는 숲을도 없어요. 밤에 주로 이용하는, 밤에도 습도가 높아가지고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추록을 타고,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이에요. 나이가 한 70에서 80대 이런 노인들이 자기의 추록에 타고 뒤에다 뭘 싣고 가냐면은, 갤런. 미국 갤런이면 4리터가 되거든요. 갤런짜리 물, 워러를 추록에다 간뜩 실어요. 예. 슈퍼에 사가지고. 그걸 몰고 가서 멕시코 사막에다가 군데군데 10개씩 이렇게 싸놔요. 차로다가 수십 킬로를 달려가지고. 그럼 그걸 왜 싸놓느냐? 거기다 이름을 붙여놔요. 니네들이 불법으로 미국 땅에 오지만 나는 니네들이 이 사막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종교인들이겠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꼭 니네들이 그게 국경을 침범하든 뭐 하든 나는 여기서 니네들이 물 한 모금 없이 죽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질 않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이 물을 준다는 거는 너네들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주는 거지. 나는 여기서 니네들이 이 사막에서 메말라 죽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추록으로 다 물을 막 엄청 거대시가 갖다 쌓아놓는다. 그래 또 웃기는 게 그렇게 해서 많은 멕시코인들, 유목민이라든가 그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하이티, 가나, 남미 쪽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남미 20여 개국이 넘죠. 그런 사람들이 국경에 넘어왔을 때 그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하는데,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아주 피눈물도 없는 그런 또 현상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멕시코 보도에 미국 국경 순찰대들이 추록을 타고 또 거기로 갑니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럼 그 추록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거기 가갖고 나이프로 꺼내갖고 물통을 다 쑤셔버려요. 굉장히 비극이죠. 그쵸? 그 물통을, 갤런당 물통을 다 칼로 뚫어버려요. 물 다 빠져버려요. 그렇게 해놔요. 그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먼저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돈을 좀 벌었어. 돈을 벌다 보니까 집도 없고 방도 없고 생활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내가 너희들한테 갈게 한 거예요. 애초에 자기 자식들을 멕시코 땅에 놓고 왔을 때.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 보니까 멕시코보다 1000배 좋은 거야. 고생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 저 어린 자식들을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도 시키면 얘네들이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아주 막연한 생각과 또 사실 막연하지만 멕시코의 삶보다는 낫기 때문에 가족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을 브로커들한테 돈을 주고 얘네들 갖다 국경에다 옮겨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잡힌 거예요. 어린애들이. 결국은 부모가 불러서 잡힌 거를 마치 부모가 애들을 이렇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놨다는 식의 그런 비난을 받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애들은 부모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부모가 불러가지고 브로커를 시켜서 멕시코 국경을 넘게 한 애들이 거의, 물론 같이 온 애들도, 부모하고 같이 온 애들도 있지만, 미국에서 미국 국경 보도 순찰대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 부모가 먼저 들어와 있고 그 자식들을 갖다가 제외하는 과정에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애들을 그렇게 부모 없이 브로커만 동행시켜서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부모들이 더 그런 어떤 그런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범죄자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법의 논리를 법의 논리를 따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판사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도 사실
예, 국가적 낭비다. 판사 월급 줘야 되고 판사가 또 국경 보도에 가서 일일이 매일 그 시간대에 매일 그 출퇴근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했을 때 전면 판사들이 그런 재판 과정 다 중지하고 무조건 되고 오늘부터 바로 그냥 그 형무소에서 다 끄집어내 갖고 다 멕시코로 다 보내버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민 문제 이런 그 미국의 이민 문제는 지금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수십 년 과거 때도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속 그런 뭐 미국의 난민 유입이라든가 그 멕시코의 일대 그 남미 그 일부 지역에 그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그 국경을 넘어오는 그 비이민자들의 그 문제는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뭐 부시 대통령 때도 그랬고 클린턴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오바마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별반 차이 없고요. 지금 이런 뭐 멕시코 문제로다가 그 미국의 그 이민법이 강화되고 뭐 멕시코의 현재 미국의 현재 그 추구하는 그런 비이민자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 그 체제하에서 엄청난 그런 자기들을 추방시킬까봐 그런 두려움에 쌓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그 일일이 그 개인적으로 그 뭐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너 영주권 없으니까 나가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뭐 최근에 그 집단으로다가 어느 도시에서 그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집단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주가 그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이민 경찰들하고의 그 커넥션 손을 잡고 그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 유도해갖고 신고를 했다고 이렇게도 나왔고요. 뭐 그런 그런 경우에서는 그렇게 그 이민 경찰들의 급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 사는 그 미국의 그 비이민자들은 그렇게 뭐 미국 그 이민 경찰에서 나와갖고 뭐 집중 조사하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도 잡지도 않고 뭐 길거리 경찰이 뭐 수백 명이 지나가도 야 너 이민자야 비이민자 이런 거 없어요. 큰일 나요 그건.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민 문제는 굉장히 크고 대한민국도 그 동남아계의 그런 비이민자들로 인해서 사회가 지금 질서가 많이 확립이 안 되면 그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치안을 유지하는 데 힘이 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심지어는요. 걱정들 많이 해요. 제가 어릴 때 깜짝 놀랐냐면은 이런 고속터미널을 가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인들보다도 외국 그 깜잡잡한 이 아주 최고도 작은 이런 동양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많아 고속터미널. 그러니까. 더 많고 중국 애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중국 애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만일 그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그 가족 형성을 하고 막 그 새가 불어났을 때 이 나중에 이들이 진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뭐 그런 사회의 그러니까 사회에 뭐 기여는 못해도 그 사회적인 그 활동을 그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이렇게 충실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이들이 그런 어떤 대한민국 그 치안을 어지럽힌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엄청 심각할 수도 있죠. 오늘 어디 그 글을 봤는데요. 네. 그 외국인 난민이 무차별적으로 우리나라 그 어르신을 네. 그 살해를 한 거예요. 아무 뚜렷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지금 난민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지금 청와대 청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2만여 명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그 사안이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난민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큰 슬픔에 빠지는 불행을 겪는 그러한 그 가족이 우리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난민 그 유입 분포도를 보니까 전부 뭐 그냥 그러니까 그 국가별로 이렇게 그 프로테이지를 내보면 전부 다 그 동남아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냥 뭐랄까 그 변방 국가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유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어떤 그 법적인 문제에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같은 일원이 돼갖고 사회를 갖다가 올바르게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립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라는 게 저는 의문점이 가고요. 이게 점점 오래 가면은 그들이 또 애를 낳고 그들이 또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불화도 조성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이게 크게 번졌을 때 과연 앞으로 언제까지 그 대한민국에는 물론 그것도 이민 정책을 갖다가 또 그 일방적으로 문을 또 닫으면 그것도 굉장히 야속하다고 할 텐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동남아계 그 출신들이 엄청 밀려 들어오는데요. 저는 그 범죄가 꼭 이제 앞으로 한국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자행되는 범죄도 많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로부터의 자행되는 범죄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엄청 무섭던데요. 한국은 죽이면 거의 무참하게 죽이던데요. 막 그런 거 봤을 때. 미국에서는 뭐 죽여봤자 권총으로 그냥 땅 싸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막 막 팔다리 자르고 막 그런 데다 버리고 막 그런 범죄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죽어요. 저는 그걸 내가 이렇게 몇 년 전에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그 범죄를 갖다가 범죄의 빈도수를 내가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내가 쭉 계산해 보니까 대부분 죽는 사람의 그 연령대가 5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고 가장 많이 죽는 게 그런 뭐 중국계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 그 치정 관계로 대한민국의 그런 남성들에 의해서 자행된 그거는 이제 아주 조직적인 범죄자도 물론 있지만 정신분열증과 일종의 포악성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퍼 영어로 말하면 바이퍼한 아주 극렬적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죽음을 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죽음이 이제는 그런 동양계 유입자들로부터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지금 사회에는 이 사회가 뭐 아무리 글로벌 시대, 뭐 사람들이 글로벌 시대니까 뭐 외국 풍물도 많이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만 물론 맞죠.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이렇게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고 그렇게 또 전 세계 국가로부터 그렇게 소문도 나 있고요. 굉장히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나라라고 또 인식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제가 인종을 또 이렇게 인종 뭐 편파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합중국 아주 미국에는 약 150여 개국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이 있어서 제가 그걸 봤는데 물론 미국은 제일 인종들이 그렇게 유입돼도 치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세계 최고 1등입니다. 미국 경찰은 엄청 무서워요. 미국 경찰한테 뭐 욕을 하거나 하다못해 손가락을 올렸다? 그럼 나는 그날로 내 가슴에 총을 맞죠. 바로 수갑 채우고 미국 경찰한테는 근데 그 경찰들 우리도 안 입고 와요. 경찰들 우리도 뭐 진짜 저거 경찰인데 너무 심하다. 파워가 너무 세다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백인들만 살면 아마 물론 백인들이 살아도 백인들도 포악한 아주 그런 아주 엽기적인 그런 범죄가 많습니다. 백인들한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흑인들도 뭐 말할 거 없지만 근데 가장 범죄 확률이 적은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이민사에 있을 때
그 옛날에 그 조승희 빼놓고는 조승희는 뭐 정신적으로 그런 그런 병을 앓고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대한민국의 그 미국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범죄적인 폭력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 자체 내에서 뭐 살인 사건은 있을지 몰라도 한국인이 뭐 외국인을 죽였다, 한국인이 뭐 어디 가서 뭘 했다 이런 건 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그 출신의 미국 이민자들은 굉장히 법을 지키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실제적으로 월남이라든가 그런 아프리카 쪽, 중동 쪽의 사람들은 많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들은 거의 테러리즘에 연계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자꾸 동남아계만 얘기하니까 내가 편파적이고 디스크리미네이션 내가 인종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얘기인데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유럽 연합에서 온 유럽인들 물론 우리나라에 이주 안 합니다. 그냥 관광객으로 오고 그다음에 서부 구라파 쪽이라든가 뭐 캐나다 아니면 미국 뭐 이런 데서 온 그런 관광객들이라든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뭐 신문지상에서도 뭐 누가 누구 죽였다 이런 거 전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그렇게 연루된 게 중국계, 중국의 그 오리지널 중국 사람들, 그다음에 뭐 조선족, 과거에 조선족 수명이 한국의 어린애들을 많이 유린을 했고 뭐 무참히 뭐 여인을 죽여 그런 사건 많지 않습니까? 그 동남아계 그 계열, 뭐 네팔이라든가 그런 뭐 그 여러 나라들, 제가 내가 네팔에서 네팔 그 이주자들이 뭐 기분 나쁘게 하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을 당하고 지금 뭐 교도소에도 많이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유럽연합이라든가 서구 구라파 쪽의 그런 백인들은 사실상 한국에 와서 그렇게 뭐 정착할 마음도 없고 와서 그 한국 문화 한국 문화를 좀 이해하러 많이 오는 거고 한국 풍물 내지는 그 어떤 한국의 그 아름다운 정관을 위해서 한국을 임시적으로 다녀갈 뿐이지 저렇게 무지하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 경제적 그 활동을 하려고 저렇게 범죄까지 연루되는 그런 난민이라든가 그런 동남아 계열의 그런 범죄자들은 우리가 참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을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은 어떠한 그 비민자들에 대한 그거는 무관용 원칙에 이제 입각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이 기사는 뭐 그렇게 별스럽지 않은 기사라 내가 캐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한 건데 그 백악관의 그 공식 대변인 그 사람.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